안녕하세요. 케빈님을 모시고 모기지 전망에 대해서 모기지 브로커의 세계도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우리 2023년이 됐는데요. 그 작년 2월 달에 부동산 시장이 정말 피크를 치고 지금 그 뒤로 막 8개월 연속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동안 금리는 어떻게 됐었나요, 움직임이? 네, 캐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작년 2월이라는 타임라인이 사실 네.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뭐 몰기지 뭐 인더스트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이 금리와 또 자산 시장에게는 가장 큰 전환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보다 조금 더 타임라인을 뒤로 밀어서 팬데믹이 시작했던 그 혹시 시기가 언젠지 기억나시나요? 2020년인가요? 정확해요. 2020년 2월. 그때부터 우리 뭐 미국부터 캐나다 또 중국 이렇게 국경이 봉쇄되고 우리가 네. 이제 정말 그 팬데믹 시절에 락다운이 되고 했던 부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위기가 다가오니까 이제 뱅크 오브 캐나다나 페드 같은 미국에서의 이제 정부 주체로 이제 네. 금리도 낮춰주고 이제 경기에 대한 부양책을 핀 거죠. 정확하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괜찮게 잘 버텨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경제적인 지표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뭐 우리가 unemployment rate라고 불리는 네. 실업률 같은 부분들도 처음에는 이 팬데믹과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엄청나게 치솟았다가 네. 점점 이제 최저치를 향해서 내려오면서 실제 사람들이 이제는 경제적으로부터 코비드나 팬데믹에서는 벗어났다라는 시점이 네. 온 게 2022년 2월입니다. 정확하게 2년 동안 우리가 파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2월부터 우리가 뭘 걱정하기 시작했냐? 실질적으로 month to month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2%에서 3%대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5%, 4%, 그리고 6%, 7%, 이제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이제 2022년 전반기에 이제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선제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 액션은 금리를 올리는 행위다 보니까 0.25%, 0.5%, 또 0.75, 또 1%까지 막 단어를 만들어내야 될 정도로 그 점프를 급격하게 잡아가다가 이제 2023년 3월달, 지금 이제 우리가 1월달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봤는데 3월에서 4월에 다가오는 부분들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신호탄을 쏴준 게 네. 지금의 그 금리 네. 시장의 어느 정도의 트렌드입니다. 네. 정말. 그러면 은행장 같은 경우는 이름이 뭐였죠? 그 맥컬럼. 네. 우리 그 뱅크 오브 캐나다의 가버너라고 불리는 네. 맥컬럼이죠. 네. 그분이 지금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네.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번 했다가 최근에 다시 말을 바꾼 게 발을 한번 뺐죠. 네. 기업들이 이윤을 계속 추구하는 한 네. 탐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얘기는 했잖아요. 맞아요. 전망은 업계에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전망을 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왜냐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이걸 맞춘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고, 그렇죠, 사실은. 틀리면 이제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네. 너무 많이 틀렸어요. 네. 전문가들, 업계들, 또 저 같은 몰기지 브로커들, 이코노미스트들, 이 경제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미디어적으로 소모할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너도 나도 모두 다 이 전망을 던졌는데, 지금 일단 돌아온 것은 우리가 매달 데이터가 나오는 걸 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이게 트렌드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딱 파인 라인을 그려놓고 여기서 멈추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리뷰를 한다. 그럼 우리가 전망을 하더라도 매달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2023년 1월 25일 날 0.25%를 올렸을 때 혹시 그 분위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굉장히 약간 환호하는 분위기. 네. 끝났다? 마지막이다? 그런 게 이게 조금 있었죠. 인플레이션까지도 이제 8.1%를 찍고 내려오는 구조를 보이면서 6% 이하로 찍으면서 0.25%를 올렸다. 그러면 우리 자산 시장의 뭐 주식이라든지 펀드, 채권, 모든 이 금융 시장에서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 그렇죠.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입해야 된다라는 진입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부동산도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네. 작년 11월, 12월 달 부동산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것 대비 1월 달과 2월 달에 굉장히 활발했어요.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물론 뭐 이건 상대적이지만
우리가 팬데믹 때 바빴던 1, 2월 시즌보다는 훨씬 더 슬로우한 건 맞지만, 그러니까 year to year 데이터를 봤을 때는 슬로우한데, 그렇죠. 약간 반전의 입기가 있었죠, 약간은. 네, 예. 엄청난 트랜지션이 네. 온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리얼터들이나 몰기지 브로커들이나 아니면 뭐 자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은 아니더라도 무릎은 왔으니 들어가자. 근데 이제 이 분위기를 형성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이제 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예요. 네, 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단어를 누군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우리가 5%대로 내려온 건 맞는데 5.9%입니다. 6.2에서 5.9로 내려왔기 때문에 0.3% 정도 좋아진 건 맞는데 앞자리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건 우리 이제 소비자나 이런 밑에서 우리가 이 경기를 이렇게 받쳐주는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네. 이제는 한계치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게지를 잘 내고 있었는데도 또 캐나다는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실제 몰게지를 계약하는 것보다 2%더 높은 계약 이자를 가지고 몰게지 총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버틸 수 있었어요. 네. 근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1%대, 2%대 이자를 내다가 이제 갑자기 5%, 6%대를 내는 변동이자의 클라이언트들도 많이 있고 난리 났죠. 네.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서 2023년도에 이제 몰기지 만기가 돌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리뉴얼 레터를 딱 받았을 때 나는 2%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6%, 7% 그리고 리뉴얼 이자는 또 높아요. 네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이게 내가 한 달에 내야 되는 금액 때문에 부담이 엄청나게 되는구나가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아마 저도 그렇고 지금 제가 처음 모기지 받았을 때보다 지금 900불 정도 더 내는 것 같아요. 한 달에 900불. 한 달에. 엄청난 부담이죠. 그러니까 매달 450불, 450불 더 내는 거죠. 네. 생활비가 완전히 이제 바닥을 쳤고 음. 저는 어차피 난리가 났었으니까 이미. 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스티키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네. 간단하게 스티키 인플레이션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냥 뭐 소비자 물가 지수다, 뭐 네. 물가가 오른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각 항목마다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들어가는 커스트들을 계산해서 종합적으로 퍼센트로 나오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네네. 이제 CPI라고 하는 그쵸. 이제 프라이스 인덱스, 컨슈머 네. 프라이스 인덱스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 안에서도 코어 CPI가 있고 일반적인 CPI가 있는데 이건 너무 또 디테일하지만 뭐 그쵸, 자막이라든지 또 추가로 나중에 또 설명하시겠지만 이런 네. 부분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당연한 시장인데 네. 이 시장 전반적으로 모든 이 CPI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우리는 소비자로서 물가가 부담이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로서리 빌이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네. 모든 커스트들이 올라가는 거고 또 내려가면 오히려 이제 우리는 또 물가가 내려가는 상황인데 네. 이 스티키라는 이 단어 자체는 이번에 처음 쓴 건 아니에요. 자주 그쵸, 쓰는 그쵸. 용어긴 네.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걸 기대했는데 팍팍팍 내려가 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는 서서히 내려가는 단계에 왔다. 아무래도 이 물가라는 것 또한 시간이 필요해요. 네. 올라갈 때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내려갈 때도 시간이 필요한 구조라서 우리가 오버타임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쭉 상승세를 그렸다면 내려오는 것도 천천히 내려오더라도 한 8개월에서 9개월, 12개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예상치를 할 때 지금으로부터 8개월이나 대략 12개월 정도는 지나요. 그러니까 2024년 전반기쯤은 돼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타겟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뱅크 오브 캐나다가 혹시 인플레이션 타겟이 몇인지 아시나요? 전 세계가 다 2% 아닌가요? 2%. 2%? 2%는 너무 아이디어한 2%긴 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2%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가야 돼요. 경제 성장이 2%대던 3%대가 나왔을 때 인플레이션도 자연스럽게 같이 가져주면 건강한 경제가 유지가 되는 건데 만약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하나가 더 튀었다. 경제 성장률이 막 10%를 찍었는데 인플레이션이 2%밖에 안 찍었다? 이상한 거죠, 그러면. 네, 뭔가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빈부격차라든지 네.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자산 가치가 폭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가는 게 좋은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 성장이라는 게 맥스치에
올라와 있는 선진국의 대열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개발도상국 같은 8%대나 7%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중국처럼 될 수가 없죠. 네, 네, 그리고 요즘 네. 중국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슬로우하죠. 많이 네. 슬로우하죠, 지금. 많이 슬로우한 기준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의 예상, 뭐 원하는 그 수치까지일 수는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나 빈부격차나 아니면 뭐 교육에 대한 투자라든지 인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캐나다가 3% 오르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도 너무 많을 거고요.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도 이런 구조를 갖고 가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네, 자본주의에 숨쉬고 사는 한 음, 모두가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이제 요거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뭐 현금이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투자 흐름이 좋아서 캐시플로우가 좋아서 더 많은 자산을 넓힐 수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더 좋은 그 성과가 나지만 저나 또 우리 캐 부자님이나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힘들죠.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우리 인플레이션을 듣긴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올해 사실은 지금 집을 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 작년에 완전히 폭등세이다가 이제 작년 2월 달 이후로 지금 주춤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네. 기다리다가 지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내년에 분명히 좀 인플레가 잡히든지 떨어지든지 할 것 같은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올해쯤 아마 집을 사야 되겠다. 근데 올해가 문제가 되는 게 그동안 안 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민자가 지금 작년에도 45만 명, 그렇죠. 올해도 또 뭐 45만 명, 내년에도 50만 명 목표로 들어오고 있고 이미 유학생들은 80만 명이 들어와 있다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렌트를 한번 내보니까 렌트 연락만 30통이 넘게 왔어요. 수요가 엄청나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대충 몇 팀하고 컨택해가지고 그냥 빠르게 계약을 맺었었는데 네. 이런 렌트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고 만약에 집을 올해 살려고 맘먹은 사람들은 네. 어떤 식으로 모기지를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아까 또 질문에 대답을 드렸던 부분들은 또 너무 경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매크로로 좀 들어갔죠. 네, 네. 저는 뭐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대화를 즐기고 캐부자님도 이런 영상들을 자주 촬영하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대화가 되게 딥하게 간 것 같은데 이제 몰기지로 한번 살짝 돌려보자면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 몰기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의 숫자 이꼴 부동산에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네. 부동산이 아니면 사실 몰기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집을 사고 싶은 열망과 갈망이 다 있는데 밴쿠버 한정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 파퓰레이션 인구가 몰리면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히 공급과 수요의 원칙으로 이제 밴쿠버의 자산 가치가 오르고 내리고인데 대대손손 밴쿠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땅의 밸류가 굉장히 높은 동네예요. 말 그대로 여기다 뭔가를 집을 짓고 공급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땅이 캐나다 치고는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말씀하셨던 이민자, 유학생 이런 새로운 유입되어 있는 인구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 자기 오리진 컨트리에서 좀 튼튼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여기에 온다면 부동산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꼭 들 거고 우리 한국 사람을 좀 한정해서 보면 한국 사람들 부동산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부동산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가 많이 그쵸.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에 대해서 네, 어떤 전설적인 뭐 많이 얘기를 듣고 그쵸. 살았던 사람들이죠. 맞아요. 실체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모두 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민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캐나다에 오다 보니까 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가 많은 또 클라이언트들을 만나지만 모두 다 갖고 싶어요. 그게 참 포인트인데 몰기지를 캐나다 또는 밴쿠버 한정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몰기지를 할 것 같으세요? 모기지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부자들은 좀 안 받는 것 같고 네. 그래도 한 60%, 70%는 받지 60%, 않을까요? 70%. 네. 물론 어떤 정부 기관이든 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뽑는지에 따라서 이 숫자가 달라지겠지만 네. 캐나다에서 밴쿠버 한정 하우스를 봤을 때 대략 50%는 몰기지가 없어요.
물론 그분들은 그 집을 사면서 몰기지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사셔서 뭐 10년, 20년 오랫동안 살면서 그 몰기지를 갚았다의 개념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밴쿠버에 이 쌓여있는 부동산 자산 대비 몰기지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근데 재밌는 것보다는 좀 슬픈 것 같아요. 강남. 우리나라는 강남이 굉장히 뜨거운 곳인데 이 프레이저 리버를 보고 밑에 있는 프레이저 밸리 쪽 지역 같은 경우는 70에서 80% 이상의 홈들이 뭐 콘도, 타운홈, 하우스 다 포함한 이것들이 몰기지가 있어요. 네네. 그 말은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여기 밑에 있는 동네의 사람들은 다른 리그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시장에 진입을 하는 사람들과 새롭게 해야 되는 사람. 10년, 20년 전에 이미 시장에 진입을 해서 뭐 낮은 이자율이건 좀 상대적으로 지금 집을 좀 싸게 사신 분들의 게임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이제 이민자 또는 새롭게 집을 구매하시거나 뭐 first time home buyer들 이렇게 시장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진 거예요. 그럼 이제 몰기지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다시 이제 정답을 남겨보자면 네. 몰기지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다운페이를 갖고 있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인컴을 가지고 있고 크레딧은 그쵸. 얼마고 나의 부채는 어떻게 돼 있어서 내가 몰기지가 얼마 나오겠다라는 이 정확한 어세스먼트가 필요한데 생각보다 본인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내가 어디에 부채가 발생하고 있고 내 크레딧은 몇 점이고 이 부분들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캐부자님을 이제 한 2년 전인가요? 네. 2년 전에 제가 뵈면서 여러 가지 몰기지 이야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이 도우면서 이야기 나눴을 때 이거는 뭐 캐부자님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몰기지 회사 또는 은행들이 어떻게 나를 인정하고 몰기지를 내줄지 러직을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항상 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던 없던 상관없이 내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상황을 알려면 몰기지 전문가들, 뭐 브로커들이나 뭐 스페셜리스트들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부분이 끝났을 때는 이제 명확한 우리의 게임 플랜이 나와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다운페이가 5만 불이 있지만 10만 불까지 모았을 때 예를 들어 50만 불짜리 콘도를 사고 싶은데 20% 다운페이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다운페이가 5만 불에서 끝나면 안 되죠. 10만 불까지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을 것인가? 예를 들어 텍스-프리 세이빙 어카운트를 사용해서 세금을 절약하면서 모을 것인가?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RRSP에 컨트리뷰션을 넣으면서 3만 5천 불까지 꽉 채워놓고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을 절세하는 부분들을 다운페이에 쓸 것이고 나중에 이거를 다시 쓸 것인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일하는 직장에서 RRSP 매칭 플랜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제가 또 상담해드린 또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회사에서 RRSP가 있는지 몰랐어요 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제 집을 살 때 너무너무 좋았던 게 예를 들어 캐부자님이 저의 인플로이어고 제가 인플로이였을 때 제가 500불을 RRSP에 컨트리뷰션을 하면 회사에서 500불 매칭을 해주죠. 너무 좋은 건 이 매칭된 금액까지도 내가 first time home buyer라면 다운페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모았던 돈 대비 회사에서 내줬던 이 돈도 너무너무 소중하게 잘 썼고 RRSP로 세금도 절세했으니까 절세된 그 금액도 다운페이에 쓸 수 있고 이제 이런 전략을 짜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물론 상담과 전략이 끝나면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실행에 대한 뭐 타이밍을 잡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이런 부분부터 먼저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집을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기의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개인들이 파악하기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케빈님 같은 전문가를 만나서 내가 디파짓 얼마까지 모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내가 맥시멈 집을 얼마까지 집을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지 시장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조금 가볍게 농담 아닌 농담을 하자면 현금으로 사실 수 있으면 현금으로 사는 거는 크게 걱정과 고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현금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극소수죠, 정말. 극소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들은 이거 안 볼 거야, 아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채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분명히 부동산의 흐름을 배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네. 하나씩 시작하는 단계에서 몰기지도 같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 아마 RRSP 이용하는 거라고 그 퍼스트 홈 바이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것들은 전문가를 만나 상담하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알아봐도 좀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이게 우리가 마무리 짓도록 하고 네. 집을 현재 저처럼 뭐 1, 2년 전에 샀어요. 근데 모기지를 변동이자로 받아서 받을 때는 2% 남짓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뭐 5% 넘게 가서 모기지를 내는데 너무 힘든 사람들. 네. 이게 지금 버티고 버티다가 정말 위기에 앞으로 정말 이걸 바꾸든지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변동이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나요? 자, 일단은 이 이야기는 캐 부장님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 이야기이기도 제가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도대체. 네.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어요. 오를 건 알았지만, 네. 이게 적당한 시기에 갈아타자 했는데, 맞아요. 생각하고 마음 먹기 전에 너무 빨리 올라버리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맞아요. 네. 저도 뭐 변동이자로 몰기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들고 매일매일 이자와 고정이자와 변동이자의 트렌드를 보는 게 저의 역할이고 일이지만 네. 실제 이 타이밍을 맞춰서 가는 건 아직 오진 않았어요. 타이밍은 있어요. 그리고 네. 그 로직도 좀 분명히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빨리 세상이 그쵸.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고 뱅크 오브 캐나다와 페드의 스탠스가 참 너무 무섭게 바뀐 것 같아요. 그쵸. 뭐 팬데믹 네. 때는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도와줄게. 뭐 CRB나 CERB 받으면서 경제적인 또 여유도 있게 해줬고 참 좋았는데 이제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는 차갑게 대하는구나.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네.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빨리 왔다라는 게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힘들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2년 동안 아까 파티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2년 동안 파티를 하고 1년간 힘들고 회복세를 보여준다면 5년 후에 우리가 이걸 돌아본다면 이거 참 잘했다. 그쵸, 그쵸. 네, 네. 우리가 2년 동안 너무 안정적으로 잘 살았는데 1년 만에 회복을 했고 이제는 다시 성장기로 돌아왔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캐나다나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파생돼가지고 밑에 있는 친구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쵸. 뭐 일본이라든지 한국, 미국에서 금리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약소국들은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다행히 이 영상을 보시거나 캐나다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는 미국 때문에 옆에 일단 그래도 다행히 잘 그쵸. 가고 있다. 네. 빨리 가고 있다는데 일단 지나가긴 지나가야 돼요. 힘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월 페이먼트가 오른다든지 내가 내고 있는 mortgage에서 이자에 대한 비용이 뭐 한 40%였다가 이제는 99%. 뭐 정말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까지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상환 기간의 mortgage가 25년이었다가 99.9999년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부분을 트리거 포인트라고 해서 실제 이제 은행에서 mortgage 계약을 하실 때 이 트리거 포인트를 hit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고 있는 먼슬리가 100% 이자가 되거나 가까워졌을 때 은행에서 이 포인트를 하게 되는데 이미 이 포인트는 지나고 또 다른 트리거 포인트가 온다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쉽진 않아요. 하지만 다행인 건 일단 첫 번째로 캐나다는 보수적이고도 참 이렇게까지 보수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먼저 도입을 해놨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몰기지를 받을 때 이 부분을 아셨을지 몰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바이어들은 5.25% 또는 내가 계약하는 계약 이자의 2%까지 감당할 수 있는 금액까지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몰기지를 내줄 때 러직이 이제 TDS라고 하는 좀 어려운 계산법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인컴 대비 부채의 비율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인컴 대비 부채의 비율로 몰기지를 받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예요. 캐나다에서는 예를 들어 뭐 과거에는 10만 불의 소득을 가지고 60만 불 정도의 몰기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미국이나 뭐 호주 같은 나라는 10만 불로 1밀리언도 빌릴 수 있어요. 네. 이런 보수적인 시스템 덕분에 우리가 더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리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이자 중에서도 먼슬리 페이먼트가 바뀌는 분이 있고 안 바뀌는 분이 있는데 바뀌시는 케이스죠. 그쵸. 바뀌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variable이지만 adjustable mortgage라고 불러요. 실제 프라임이 오르면 먼슬리가 달달이 오르는. 뭐 이거를 이제 어떤 은행권마다 렌더들마다 각각의 프로덕트로 다 다르겠지만 요거 외에 static payment라고 먼슬리 페이먼트는 바뀌지 않고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바뀌는 변동 상품도 있어요. 네. 상대적으로 이쪽에 계신 먼슬리가 바뀌지 않았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프라임이 오르더라도 내가 한 달에 내는 먼슬리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이 캐시플로우에는 크게 큰 지장은 영향이 없었죠. 없었죠.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몰기지 브로커들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뭐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네. 아이디어를 쉐어할 때 어떤 분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클라이언트들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는데 어떤 가족은 외식을 아직도 열심히 나가고 그게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조용하다. 이상하다. 이게 어떤 로직이 있는 건지를 봤더니 아직도 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네. 프라임이 오르더라도 먼슬리가 바뀌지 않는 스태틱 페이먼트 베리어블 했구나. 그리고 어저스트블 같은 경우는 매달 200불, 400불, 500불씩 올랐죠. 오르다 네. 보니 우리가 뭐 가계 지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 식비, 외식, 그리고 뭐 옷을 사는 거 그쵸. 2번 살 거, 한 네. 번 사고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소비가 줄어드는 게 이 실질적으로 몰기지를 통해서 모든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인플레이션을 잠깐 다시 터치를 하면 정부는 이 개개인의 부채 비율에서 이자를 올리면서 이 사람들의 가계 지출에 영향을 줘야 인플레가 떨어지는 구조인데 스태틱 페이먼트로 먼슬리가 바뀌지 않았던 분들은 사실 소비를 줄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트리거 포인트도 hit하고 또 대다수의 금융 상품들이 이제는 스태틱 페이먼트도 넘어가 버리는 너무너무 높은 이자가 된 거죠.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변동 있는 사람 쉽지 않은데 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답이 그러게요. 없습니다. 그렇죠. 답 없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들었어요. 뾰족한 답이 없어요. 저도 변동에 있고 우리 캐 부장님도 변동에 있는데 누구는 얘기해요. 고정하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는데 누가 그때 고정을 하고 싶지 않았나요? 이럴 줄 알아서 고정을 했죠. 네, 그런 분들 아,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내가 변동이자를 선택했을 때 어떤 이유를 가지고 했을까? 아무리 좋은 이유가 있었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본인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그걸 추천했던 사람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좀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저에게 자문을 물어보고 저의 선택을 물어봤을 때 저는 변동이 좋습니다라고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인데 물론 과거에 그 변동을 추천드렸던 이유와 지금 변동을 추천드렸던 이유는 사실 상반돼요. 과거에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 흐름 자체가 조금 더 길게 갈 거고 우리가 그 사이에 고정과 변동 사이에 1%에서 1.5% 정도의 이자 차익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먼저 세이빙을 하는 개념이다. 우리가 그때 이미 이자를 적게 내고 있었다라는 개념을 까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변동과 고정의 그 기점이 넘어왔을 때 변동이자는 이 상품을 깨게 되면 페널티가 발생을 하는데 페널티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그쵸. 3개월 네. 이자이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라도 고정을 바꾸는 게 괜찮은 아이디어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2020년 3월에 하셨다면 그나마 2년 동안은 변동이자가 낮았기 때문에 러직이 맞았어요. 네. 근데 애매하게 한 2021년 12월이나 2022년 2월 이럴 때 변동을 해버렸다면 그 러직이 시작돼서 세이빙을 해놔야 되는 구간이 6개월에서 짧았죠? 7개월 정도 네. 너무 짧은 거죠. 네. 그럼 이제 내가 그때 고정을 할 걸이라고 땅을 치고 슬퍼하지만 일단 일은 너무 일어난 일이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맞는 선택이 됐었을 때는 리턴이 나한테 다가오지만 사실 거기에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몰기지 전문가로서 몰기지 브로커로서 요즘에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요. 내가 어떤 한마디를 하고 클라이언트들한테 조언을 할 때 이 네.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바이애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트랜스페어하고 모든 걸 다 드리고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좀 도와야겠다. 조심스럽다라는 생각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또 4월에 몰기지가 만료가 되는 게 저도 있어요. 네. 네. 그 몰기지를 이제 리뉴얼 레이즈 받았는데 뭐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내가 내지? 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저도 두렵고 저도 부담스럽고 몇 프로 정도 나오는데? 일단 6%, 리뉴얼 6% 가까이 나요? 6% 이상입니다. 6% 이상이 나오나요? 네.
그리고 저도 몰기지가 한창 잘 나오는 2022년에 네. 2022년 4월 달에 몰기지를 받았기 때문에 영끌이라는 단어 네. 너무 익숙하지만 네. 저도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액수를 받아서 또 이사도 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담이 크죠. 부담이 큰데 클라이언트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 끝날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버티는 수밖에는 사실 지금 뭐 현실적으로 방법은 없지만 네. 우리가 뭐 다음 또 질문에서 대답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또 거기 안에서도 6%든 7%든 높은 이자인 맞지만 1% 저렴한 건 사실이거든요. 7에서 6. 이런 네. 부분들을 찾아서 가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고정이 만약에 리뉴를 하거나 아까 질문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아까 질문한 게 그 이미 집을 사서 배리업을 있는 사람들이었고 네. 지금 만약 리뉴를 한다 그러면 네. 지금은 변동보다는 고정이 좀 싸지 않나요, 그래도? 일단 지금 2022년 일단 그 2023년 지금 전반기 이제 영상을 네. 찍고 있는 시점에는 말씀하신 대로 변동이자가 높고요. 고정이자가 낮아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지금 이제 뱅크 오브 캐나다의 1월 25일 날 발표했던 프라임을 기준으로 하면 6.7%에서 보통 요즘 프라임 마이너스 0.5% 정도 계약을 하다 보니까 6% 초반대가 변동이자고요. 고정이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1년부터 5년까지, 뭐 10년까지도 계약 네. 기간에 따라서 이제 이자율이 다른데 네. 1, 2년 같은 경우는 6%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많이 높아요. 3년부터는 또 조금 낮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대략 5%에서 4% 중후반까지도 가능한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르죠. 네. 근데 4% 중후반이면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좀 좋은데요. 되게 솔깃하죠? 굉장히 컴포터블한 상황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2년 전으로 돌아가면 네. 그때는 프라이빗 절대 랜더. 받을 수 없죠. 그렇죠. 네. 프라이빗 랜더에서 4.99%였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3년 고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5년 고정은 사실 부담스러워요. 부담이라는 게 5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안에 이런 밴쿠버의 뭐 부동산의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큰 위기가 몇 번 더 올지 모르는 기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3년 고정을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3년 고정이 좀 늘어났고 5년 변동이 높고 대신에 리뉴얼 레이트는 대체적으로 시장에 있는 마켓 레이트보다는 0.3에서 0.5% 정도 더 비싸요. 이게 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기도 하고 집토끼라서 그런가요? 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잡아놓은 물고기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그러니까요. 있는 것도 뭐 없지 않아 사실이고요. 한국 분들이 영상을 많이 보시니까 우리는 또 주거래 은행이라는 개념을 참 좋아하잖아요. 어떤 관계를 쌓아서 10년, 20년간 하게 되면 내가 또 우대도 받고 뭐 환전을 하면 환율 우대도 받고 대출 이자도 받고 하는데 캐나다는 얄짤 없습니다. 여기는 정말 B2B의 형식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한정 내에 있는 이 캐나다라는 경제의 파이에서 다른 은행보다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일 것인가 그리고 그 퍼포먼스를 어떤 인덱스로 파악을 하는가 그럼 뉴 세일즈예요.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비즈니스를 새로운 어카운트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른 은행에서 넘어오는 사람이거나 새롭게 시장에 조인하는 사람들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로운 그런 클라이언트들에게 뭐 이자율이라든지 캐시백이라든지 이런 금전적인 이제 뭐 유혹은 아니죠 사실 더 좋은 딜이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이제 실제 승인이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몰기지 계약이 끝나면 트랜스퍼나 스위치로 내가 갖고 있는 계약을 그대로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리파이낸스라고 불리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에코리를 테이크아웃 하거나 물론 몰기지를 내가 다시 가져가는 행위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부동산이 살짝 슬로우 다운 되다 보니까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몰기지를 그대로 옮기는 이런 트랜스퍼 쪽이 많고 그래서 리뉴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내가 발품을 좀 팔더라도 그러니까 뭐 발품 판다는 게 사실 뭐 서류 준비하는 것밖에 없지만 내가 한 3, 4시간 정도의 서류와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몰기지 브로커를 만나서 트랜스퍼를 준비하면 계약하는 계약 기간이 3년, 4년, 5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확정적으로 매년, 매달 0.5%씩 이자 차익이 나면
몰기지 원금에 따라서 3, 4천 불 정도 나는 이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걸 하면서도 캐시백이나 아니면 어프레이설이라고 하는 약간 감정하는 그 감정 비용 네. 그리고 리걸 비용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는 은행에서 다 대줘요.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는 클라이언트 입장으로서 내가 준비만 돼 있는 사람이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럼 만약에 이제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는 없나요? 일단 그 트랜스퍼라는 고정으로 한 사람들은 이제 트랜스퍼를 할 때 되면은 아무래도 페널티가 발생을 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트랜스퍼나 스위치의 개념은 네. 매추리티가 다가온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물론 그런 페널티가 발생하더라도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갖고 있는 이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우리가 팬데믹 초기에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막 내가 3%대, 4%대 고정이자를 갖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되니까 1.5% 고정이 가능하네? 내가 페널티 내고 다른 애로 넘어갈게요. 이런 부분들이 그 초반에 많았는데 지금은 페널티를 감당하기에는 또 부담이 되는 건 일단 이자 자체가 3개월 이자던 변동이니까요. 네. 3개월 이자던 고정이던 이자 자체가 지금 높기 때문에 일단 내야 되는 페널티가 발생하면 하는데 그러면서 넘어가기에는 너무 높은 이자율의 계약 이자가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비즈니스보다는 만료가 다가오는 몰기지들이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는 비즈니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페널티를 낸다 그래도 내가 돈을 내는 건 아니죠. 페널티를 내는 것만큼 모기지를 더 받아서 내니까 사실은 내가 돈을 따로 떼가지고 페널티를 막 돈을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페널티가 발생을 할 때 어떻게 내고 어떻게 처리할지는 우리가 이제 몰기지를 진행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각각 맞춰서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원금이 바뀌게 된다면 리파이낸스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근데 트랜스퍼는 있는 그대로를 다른 은행으로 가져가는 개념인데 리파이낸스가 된다면 나의 원금을 더 늘리거나 뭐 페널티를 애드하게 되면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상환 기간을 리셋하거나 그러면 뭐 내가 갖고 있는 리파이낸스 금액보다 뭐 페널티인 5천 불 정도를 애드해서 뭐 30만 불짜리를 30만 5천 불을 하고 내가 22년 정도 몰기지를 이제 남았는데 30년으로 셋업하겠다. 이런 식으로의 다른 개념이 되기 때문에 페널티를 낸다의 개념보다는 내가 만약 낼 돈이 없다면 리파이낸스로 다른 은행으로 가겠구나. 나는 페널티를 감당하지 않아도 매추리티가 다가온다면 트랜스퍼로 가는구나의 개념인데 요거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사실 똑같은 이야기고요. 몰기지 그쵸. 브로커들이나 은행 직원들이 잘 정리해 줄 알아서. 겁니다. 네, 알아서 잘 해줘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좀 복잡한 얘기도 이걸 만약에 모기지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네. 조금 복잡한 얘기도 있었고 네.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된다는 얘기도 좀 들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이거를 이런 걸 확실히 전문가를 만나서 클리어하게 좀 뭐 이해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건 이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혜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얘기를 좀 바꿔서 지금 모기지 브로커로 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좀 그런 모기지 브로커는 어떤 일을 하는지 네. 어떤 배경으로 되셨는지 뭐 그런 거 대략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이게 몰기지 브로커라는 직종이 네. 사실 한국에는 없는 직종이다 보니까 생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 오는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그 브로커라는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브로커 자체가 그죠? 일단 부정적입니다. 한국에서 자라온 저로서는 네. 브로커 하면 어떤 부패의 상징. 그렇죠.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저희 부모님,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도 너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아버님, 저는 몰기지 브로커로 일을 합니다. 했더니 너가 지금 합법적인 일을 하는 거냐? 근데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 길이 너무 길어요. 근데 네. 이제 물론 클라이언트 분들이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게 궁금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그 브로커링이라는 뜻 자체가 어레인징을 하는 사람이에요. 몰개지를 어레인지 해준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몰개지를 받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냥 뭐 간단한 이야기지만 과연 캐나다에 몇 개의 은행과 금융기관과 랜더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네. 몰기지 이 랜딩 비즈니스를 할 것 같으세요? 몇 개나요? 네. 뭐 일단은 딱 듣기에 굉장히 큰 은행들이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빅 은행들이 네. 다 있고요. 그리고 그 제2금융권. 네. 또 지역마다 또 있으니까 네. 20개? 그리고 뭐 개인 랜더까지 합하면 글쎄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일단 BC주에만 등록되어 있는 랜더, 몰기지로 돈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랜더만 500개가 넘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말씀하셨던 빅5 뱅크들, 뭐 TD, 네. 스코샤뱅크,
지역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크레딧 유니언.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또 크레딧 유니언도 있지만 또 각 도시마다 또 뭐 블루쇼어 뭐 파이낸셜이나 아니면 프로스페라 같은 큰 크레딧 유니언들도 있고요. 네, 네. 또 말씀하셨던 몰기지 전문 회사들 그리고 뭐 렌더들, 개인 인베스터들. 온타리오는 사실 더 많아요. 온타리오는 4배 정도 됩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더 네, 많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확실히 이 캐나다 전역에 부동산이 몰리는 도시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건 맞지만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있지만 캐나다 굉장히 많은 랜더들을 갖고 있는데 브로커들은 여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프로덕트를 우리 클라이언트와 잘 연결해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건 용어적인 부분들이 좀 달라요. 몰기지 네. 브로커는 정부에서 몰기지 브로커링 라이센스를 따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쳐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제 여기서는 뭐 브랜치에서 일하시는 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분들이나 브랜치에서 일하시는 뭐 텔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금융 상품을 하시는 분들도 몰기지를 할 수 있고요. 네. 또 몰기지 스페셜리스트 또는 뭐 모바일 스페셜리스트, 모바일 어드바이저 이름들이 다 다른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몰기지 브로커 라이센스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은행에 속해서 그 은행의 상품의 몰기지를 도와드리는. 그러니까 테크니컬리 이분들은 브로커는 아닌데 몰기지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 저는 몰기지 라이센스를 갖고 브로커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TD 모기지 브로커다 그러면은 TD 은행만 다루는 거죠. 일단 그 브로커라는 단어를 또 쓸 수는 없어요. 쓸 수는 없는데 보면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뭐 TD 모기지 하시면 뭐 TD만 하시는 거고 그렇죠. 네. 스코시아 모기지 하면 스코시아 은행.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 좋은 상품이 있더라도 다룰 수가 없는데 네. 모기지 브로커 하신 케빈님은 모든 은행, 그 모든 랜더들의 상품을 다루면서 소비자한테 가장 좋은 상품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네. 제가 또 평소에 만나는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제가 다 트랜스퍼런스하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랜더는 사실 필요 없어요. 네네네. 몰기지라는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특정 랜더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랜더에서 모든 파일들이 정리가 된다면 사실 그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 랜더들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에핏이 다르기 때문에 대략 5개에서 10개 정도 제가 잘 쓰는 랜더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 이런 케이스에는 이 은행, 이런 케이스에는 저 랜더, 이런 케이스에는 이런 크레딧 유니언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그냥 밴쿠버 다운타운에 콘도를 하나 산다. 근데 콘도가 한 20년 정도 됐고 1밀리언 정도 된다. 누가 네.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모든 은행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몰기지는 몰기지 브로커를 쓰시던 은행을 쓰시던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저의 생각이지만 이 몰기지 인더스트리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다들 각자의 일을 완벽하게 잘하면 결과치는 같아야 돼요. 로직이 다 같기 때문에 누가 하던 다 잘하면 클라이언트가 똑같은 사람이고 조건이 다 같기 때문에 결과치는 다 같아야 돼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가요? 네, 너무 달라요. 모기지 브로커의 능력에 따라서 좀 더 좋은 이자율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모든 경쟁이기 때문에 은행들끼리 경쟁시키는 거 네. 또는 뭐 클라이언트는 사실 그 부분들 백엔드의 모습을 다 보진 못해요. 근데 저는 그때그때 얘기는 해드려요. 자, 지금 단계에서 이런 은행들과 컨택이 되고 있고 이 은행들과 조율이 되고 있다. 만약에 가만히 우리가 5% 이자를 받았다가 4.9%에서 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면 포텐셜리 우리가 넘어가는 것보다 야, 너희들이 4.85% 주면 우리가 스테이 할게. 이런 식으로도 브로커링을 하는 게 사실 큰 역할이 있고요. 또 개개인의 브로커들마다 볼륨들이 달라요. 네. 제가 뭐 1년에 100건을 하는 몰기지 브로커고 어떤 사람은 1000건을 하는 브로커라면 이 1000건을 하고 있는 브로커의 비즈니스를 받고 싶을 거예요. 은행들은. 좀 더 좋은 딜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볼륨들을 패키징해서 어떤 랜더들과 좀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자를 더 좋게. 그럼 브로커 입장에서는 더 좋은 프로덕트를 더 좋은 가격에 가져올 수 있다면 클라이언트에게 더 좋은 것을 돌려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비즈니스적인 구조들 때문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제가 이제 브로커링을 하면서 느끼는 네. 건데 네. 클라이언트의 상황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쵸. 말씀드렸던 그런 정말 모두가 원하는 집을 산다면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요거는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은행들이 좋아하지 않는 지역들은 다 있어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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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니면 내가 랜딩을 안 하는 지역도 있을 거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집이 이 정도 가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랜더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몰기지 받아보셨지만 네, 쉬우셨나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네. 정말 지옥 같은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프라이빗 랜더 또 네. 영상을 쭉 보시는 네. 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그 랜더들 거치시면서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상황을 듣고 같이 이야기 나눴을 때, 사채, 프라이빗 랜더, 맘만 먹으면 빌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네. 네. 이 프라이빗 랜더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쉽게 주고 나중에 정말 장기 빼는 사람들인 줄 알았었는데, 네. 프라이빗 랜더도 얼마나 꼼꼼하게 네. 보던지,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하던지, 네. 은행과 다를 게 없구나. 그러면서 힘들었죠, 어쨌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 랜딩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등록되기 위해서 캐나다 연방정부와 페더럴 가버먼트와 프로빈셜 가버먼트, 주정부가 아주 높은 스탠다드를 걸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를 패싱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하셨던 꼼꼼하다, 어떤 서류를 요구한다, 백업을 요구한다.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동산의 가치 대비 랜딩을 내어주는 그 론 투 밸류라고 하는 LTV라고 불리는 용어가 있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몇 퍼센트까지 몰기지가 나옵니까에 대한 이 레이시오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이게 사실 네. 리스크 매니지먼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좋았을 때는 이것도 또 조금 더 제너러스하게 바뀌지만, 시장이 차가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것도 힘들기 때문에 랜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고요. 돈을 빌리는 우리들도 이걸 어렵게 접근을 하고 많은 옵션을 갖고 있는 브로커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정말 발품을 팔아서 모든 은행들과 모든 컨택을 열어놓고 매니징을 하거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정말 집 사는 게 정말 예전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네. 앞으로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케빈님 같은 브로커를 만나서 잘 또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자기한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접근할 수 있다면 좀 더 나은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네. 네. 그리고 그 모기지 지금 보니까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좀 어린 나이 유학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하다 모기지 브로커가 이렇게 되셨는지. 근데 참 재밌어요. 네. 이게 캐나다를 왔을 때만 해도 저는 네.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캐나다 유학을 오게 됐는데, 한국에서는 저는 이제 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공부와 담을 쌓고 살다가 이제 운동으로서 나의 커리어나 나의 삶은 끝났다. 네. 이제 큰일 났다. 무슨 운동을 하셨죠? 저는 태권도를 했습니다.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그 현실적인 벽을 네. 느끼고요. 네. 정말 이 세상은 넓고 정말 잘하는 사람 많구나를 느끼니까 고수들이 많았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해서 저도 이제 학업을 좀 해봤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수능과 뭐 모의고사를 치면서 받는 성적들, 피 깜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이 친구 영어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캐나다 도피성 유학처럼 온 건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항상 아무리 얘기합니다. 듣던. 네, 저는 제가 전형적인 도피성 유학에 네. 저는 뭐 성공을 했다라고 저 자부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풀릴 줄 몰랐지만 그때는 암울하게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와서 학교를 다니고 영어를 배우는데, 한국에서 받았던 교육 시스템과 제가 잘 안 맞았는데, 캐나다는 참 저하고 잘 맞더라고요. 저한테 시간과 또 노력을 쏟아주는 선생님도 계셨고, 제 주변에 홈스테이라든지 만나게 되는 친구들, 네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또 뭐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저한테 영향력을 많이 준 분들한테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분들 덕분에 네. 고등학교도 잘 마무리하게 되고, 또 대학교도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공부하게 됐는데, 막연하게 그 공부를 하고 커리어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또 한국에 다시 귀국을 하고, 네. 또 군대도 갔다 왔고요. 군대 다녀오셨어요? 네. 떳떳합니다. 네. 군대도 갔다 오고 네. 다시 이제 캐나다로 역 이민을 온 케이스예요. 음. 역 이민을 왔을 때는 사실 커리어가 다시 리셋이 되니까 네. 어떤 일을 할까, 또 영주권 준비도 하고 복잡해서, 제가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면 저의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치, 이미 막 오신 분들. 네, 이민 오셔서 영주권 준비하는 것 때문에 어떤 직장을 힘들게 다니신다거나 워크 퍼밋으로 계시거나 이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얘기하다가 몰기지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네. 저도 이제 그런 세월들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음. 감사하게 연금권도 잘 받고 그 사이에 일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회계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회계 쪽에서 너무너무 좋은 커리어를 쌓으면서 열심히 네. 일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제 건강이 안 좋아지는 시기가 있었어가지고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즐기면서 좀 내가 하는 일을 좀 더 재밌게 할 네. 수 있을까? 네. 그걸 고민하다가 제가 첫 번째 집을 사면서 만났던 몰기지 브로커와 컨택이 돼서 이제 손님으로 만났는데 네. 이제는 제가 나 이 일이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들었을 때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네. 저런 일을 해보고 싶다. 네. 근데 그런 일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항상 일을 하면서 만났던 것들은 굉장히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을 보고 데이터를 보고 뭐 회계적인 접근을 하고 이런 네. 숫자적인 거,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네. 인터랙션이 전혀 없는 일을 했다면 몰게지 브로커나 리얼터 이런 리얼 에스테이트에서 사실 일하는 사람들은 최전방에서 뛰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계속해서 디시전을 만들어 나간단 말이죠. 음흠. 그리고 몰기지 브로커들은 시작을 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과정들을 다 같이 지켜보면서 옆에서 네. 도와주고 하면 이 클라이언트와 너무너무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의 자녀분들 이름이 뭔지, 이분들이 무슨 집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 이분들이 잘하고, 저도 같이 잘하고 하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그 회사를 다니다가 모기지 브로커가 되면은 사실은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을 자기가 관둬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없었나요? 아주 큰 리스크가 있었죠. 그 뛰어들 때 부동산 시장이 좋았나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안 사실 좋은 시기에 들어온 거네, 그러면? 네, 근데 그 시장을 보고 왔다기보다 네. 저는 이제 이 커리어를 바꾸면서 한 가지 목표가 내가 일을 즐기면서 해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는데 과연 즐기면서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선택하게 된 부분들은 물론 가족과 또 많은 상의도 했고 또 여러분들의 컨설팅도 받고 도움을 받았을 때 저를 굉장히 딱 생각을 잡아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몰기지 브로커로 일을 하게 되면 루저가 없다.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그리고 시간이 와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제 일을 잘했을 때 클라이언트는 루저가 아니죠. 클라이언트가 위너죠. 몰기지 받았으니까. 그쵸. 그리고 네. 렌더의 입장에서도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좋은 몰기지 비즈니스를 하게 되니까 랜딩을 했으니까 비즈니스 했으니까 좋고 네. 브로커도 내 일을 잘하고 컴pen세이션을 잘 받아서 가족을 잘 부양했으니까 위너. 루저가 없는 거예요. 그 특정 뭐 어떤 세일즈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이것도 네. 100% 세일즈인데 세일즈를 잘했을 때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는 집단들이 있는데 몰기지 브로커는 루저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컸습니다. 그쵸.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를 잘 매치해주면, 네. 그죠? 그 공급하는 사람도 만족스럽고, 수요하는 사람도, 소비하는 사람도 만족스럽고, 네. 그 주변에서, 그 중간에서 일을 했던 모기지 브로커도 일이 잘 끝났으니까 또 만족스럽고, 뭐 그런 네. 구조네요. 그죠? 네. 그러면 예전에 대략적으로 직장을 다닐 때랑 모기지 브로커 일을 하실 때 수입의 차이는 네. 어느 정도 많이 있겠죠? 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하셨나요? 수입을 만드셨나요? 일단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사실 이 질문을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몰기지 브로커뿐만 아니라 리얼터라든지 자동차 세일즈라든지 네. 정말 성과에 따라서 자기의 컴펜세이션이 정해지다 보니까 에브리지라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쵸. 또 네. 제가 뭐 브로커로서 일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브로커들 중에 상위 5%, 상위 10%, 상위 20% 그리고 밑에는 카운트도 안 합니다. 그냥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1년에 한 개에서 뭐 한 10개 정도 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외에 이렇게 좀 풀타임으로 ongoing해서 들어가는 분들은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죠. 저의 기대치는 딱 정확했어요. 내가 5년 안에 회사원으로 버는 돈 이상을 벌고 싶다. 네. 5년 안에는 내가 네.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다행히 벗어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sky is the limit이라고 하늘이 그냥 리미트인데 여기서부터는 본인 선택의 영역인 것 같아요. 내가 몇 시간을 일하고 싶은지, 내가 10시간을 전력으로 달려서 이만큼 벌고 싶은지, 나는 오케이, 나는 뭐 10만 불이면 너무 만족해. 그러면 뭐 3시간을 일할까? 4시간을 일할까? 이건 본인의 영역인 거죠. 저는 아직 이제 가족이 좀 어리고 아기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정말 전력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뭐 이메일 주고받고 하다 보면 우리 캐 부자님도 이제 네. 일하시는 스케줄이 네.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가끔 이제 이메일이 막 새벽에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 보시면 계속 일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저의 기대 수치 대비 뭐 리턴, 뭐 시간 대비 리턴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고 너무나 만족스럽지만 더 가야 된다. 더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억대로 만족 못한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몰기지 브로커로 일하고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수억이냐, 뭐 이제 밀리언을 넘어가냐,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목표를 잡고. 거기까지는 너무 먼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그냥 인디케이터를 몇 개 드리자면 상위 5% 정도의 5% 이상 되는 몰기지 브로커들은 말씀하셨던 식스피겨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 50만 불부터 1밀리언까지도 애니얼 인컴을 찍을 수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바글바글 합니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상위 10% 정도 들어가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티어가 내려오니까 뭐 연간 한 30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 버는 엄청난 수치죠.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계소득으로 30만 불 번다는 게 저는 회계 일을 하면서 이런 개인이 이 정도 버는 사람들은 정말 손에 꼽게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넷플릭스나 이런 높은 IT 기업이 아닌 이상 이런 부분들은 밴쿠버에는 실제 이런 직장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상위 20% 정도 들어간다면 대략 이제 억대 연봉에서 뭐 1억이냐 2억이냐 3억이냐의 싸움이지만 또 이것도 비즈니스다 보니까 매출의 개념과 이 지출의 개념과 내 손에 들어오는 개념, 그리고 또 캐나다가 세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 1억을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부분도 있지만 3억을 벌어도 세금이 너무 더 높아서 특별히 남는 게 없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 그 개개인의 차이는 좀 크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뭐 이민이 되면 뭐 이런 지금 뭐 이민 때문에 다른 잡을 하지만 이민 이후에 내가 이런 잡을 좀 해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모기지 브로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이런 좀 경제 좀 잘 알고 회계 쪽 일을 해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면 좋을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나요? 일단 몰기지 브로커라는 직업 자체를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꿈이 뭐셨나요? 이 잡이 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모르죠. 어릴 때는. 그죠? 어릴 적 꿈이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이 둘 다 선생님이었어가지고 전 당연히 선생님이 되고 싶었죠.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꿈과 그리고 이제 태권도를 했다 보니 또 태권도 선수가 되는 물론 이제 그거는 정말 꿈의 꿈이지만 몰기지 브로커를 꿈꾸는 젊은 사람들은 없다고 봐요. 그쵸. 어디서든 본인의 그 경험과 커리어들을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필요에 의해서 이 직업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필요를 잘 매칭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사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실제 브로커 자체가 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UBC라고 불리는 이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있는 가장 큰 대학에서 거기서 이제 코스를 들으시고 거기서 라이센스 취득도 하고 하는 것들을 하면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짧은 기간 되네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는 내가 영어가 가능하고 실제로 뭐 몰기지에 대한 것보다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 정도면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건 쉬운데 문제는 라이센스를 따서 내가 클라이언트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몰기지 전반적인 걸 다 풀어낼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은행들과 실랑이를 벌여서 좋은 걸 가져와서 몰기지 사인을 하는 과정은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쉬울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일 자체가 재밌고 저한테 성향에 맞고 해서 즐기면서 했는데 힘든 것도 진짜 많았어요.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네. 다행인 건 이 인더스트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픈 마인드입니다. 많은 걸 가르쳐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브로커들끼리 왜 이렇게 이런 걸 알려주지? 내가 모르는 거를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알려줄까? 자기의 노하우일 수 있는데, 그죠? 네, 자기만의 네. 방법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때는 답을 못 찾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는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근데 다 말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해줘도 이 사람이 못할 걸 알고 있어요. 어, 나를 카피하고 디플리케이트 할 수 없다는 걸 알다 보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게 되고 또 시장에 굉장히 많은 어퍼튜니티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도와줘서 이 사람이 잘 되더라도 내가 일하고 있는 비즈니스에는 1도 영향이 없습니다. 워낙 많은 비즈니스가 있는 인더스트리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 또 부동산, 그리고 또 금융적 이런 부분들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올라가는 이 커리어의 루트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로 게임이 끝나요. 그렇겠죠. 그죠? 네. 우리가 은행에 네. 취직하면 텔러에서 끝나지 않죠. 텔러 갔다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런 루트들을 봤을 때 커미션의 끝판을 가고 있는 분들. 그럼 이제 부동산으로 한정해 본다면 뭐 리얼터라든지 네. 몰게지 브로커, 그다음에 뭐 변호사분들 이런 부분들로 자연스럽게 그 커리어들이 넘어가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시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저같이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너무 많은 루트들이 있다 보니까 다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UBC에는 비즈니스 스쿨 가운데 그 과정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천불 남짓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걸 마치고 라이센스를 따면은 누구나 모기지 브로커로 활동할 수 있는데 혹시 이분 듣는 분들 혹시 오해할까봐 만약에 은행들이랑 컨택을 할 때 그분들이 다 한국 분들은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닙니다. 네. 당연히 그 대부분이 네, 그 영어를 쓰셔야 되고 맞아요. 전문적인 대화를 하실 줄 알아야 되고 네. 전문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그분들과 딜을 또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커스터머는 한국 사람일 수 있지만 또 커스터머 외국 분도 있죠. 네, 맞아요. 저는 네. 한 7대 3의 비율로 한국 분들 70%, 이제 캐나다 분들이 30% 정도. 네, 그래서 뭐 은행뿐만 아니라 또 프라이빗 렌더라든지 뭐 제2금융권 분들도 다 이제 좀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하신다라는 거.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지금 그 장벽이 낮다 그러셨는데 네. 그 얘기는 뭐 쉽게 할 수 있지만 또 도태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죠. 맞아요. 이게 라이센스라는 걸 한번 취득하게 되면 2년 동안 홀드를 할 수 있는데 말씀하셨던 그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건 이 라이센스를 홀드하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좀 낮고요. 취득을 하는데도 뭐 공부하고 시험 네. 보고 하는데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5,000불 정도면 몰기지 브로커가 돼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2년 후에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느냐는 그쵸. 물론 시즌마다 다르지만 대략 80% 이상의 몰기지 브로커들은 라이센스를 리뉴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20%가 남아서 다시 그 시장을 돌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면 그 중에 20%가 살아남는 이런 생존 게임의 영역이 그쵸.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영업의 영역이다 보니까 네. 치열한 그 어떤 영업의 현장이 어떤 삶의 현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 들으니까 어떤 제가 그 책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8대 2의 법칙이 있거든요. 대부분 20%에서 모든 매출과 모든 게 결정되는 그런 책이 맞아요.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갑자기 생각이 나긴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영어를 잘 못하시는데 모기지 하시는 분들이 어떤 특정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커스터머도 한국 분들이시고 같이 일하시는 분 대부분 한국 분들이 또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커스터머가 되게 한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자기의 비즈니스 영역이 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요. 누군가를 뭐 어떤 그분들이 비즈니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다기보다는 일이 일어나는 배경들을 봤을 때 부동산과 이 경제적인 것들의 대다수의 메조리티는 아직도 캐나다는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백인 사회입니다. 그쵸. 네. 이 캐나다 몰기지 협회에서 하는 파티나 아니면 모임들을 가면 동양인이 손에 꼽아요. 그리고 그 동양인들도 백인처럼 사는 사람들. 저도 처음에 이제 브로커가 됐을 때 굉장히 호기롭고 딱 진입이 들어왔는데 아 여긴 또 다른 레벨이구나. 정말 처음부터 예전부터 부동산 부자들, 네. 랜더들
자산 가치 자체가 뭐 우리가 10 밀리언, 100 밀리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빌리언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를 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서비스와 그들을 상대하려면 저는 이제 컨트롤 타워의 개념을 좋아해요. 저는 제가 이 정도의 높이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걸 좋아하는데, 물론 뭐 제가 뭐 타투 네. 당하는 걸로 뭘 한다는 건 아니지만, 몰기지 브로커로서 잘하는 사람이라면 실제 렌더들을 잘 가지고 놀아야 돼요. 잘 요리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에게 당연히 모든 것들을 트랜스퍼런스하게 보여드리는 건 맞지만, 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업데이트 해드리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뒤에서 몰기지 브로커가 해야 되는 일은 실질적으로 이 렌더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빨리 파악해서 우리 파일이 누구한테 가장 에핏이 좋을 건데, 단순히 몰기지를 받아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도 긴장감 갖고 이 비즈니스가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계속해서의 포텐셜을 만들어서 최상의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경쟁이 당연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점형의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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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약간 좀 전문적인 얘기가 지금 네. 얘기가 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네. 그 모기지 브로커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돈을, 그 모기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네.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의 어떤 먹이사슬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회에서는 네. 우리 돈을 이제 빌려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바로의 네, 바로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는 절대 갑의 위치에 있을 수는 없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갑의 어떤 그런 입장들을, 그런 어떤 우리가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들하고 이제 잘 매치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떤 뭐 언어적인 능력이라든지 어떤 사람들 상대하는 능력들, 그 랜더의 어떤 성향을 파악하는 능력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도 네. 이 일에 뛰어드는 많은 분들에게 저도 자문을 구했고, 또 저한테 누군가 자문을 구할 때 쉽지 않다. 저도 쉽지 않다는 얘기는 당연히 들었지만, 그 쉽지 않다는 영역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을 해요. 이거 정말 어렵구나. 이거 힘들구나.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깨서 나갈 때 이제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챌린징 되는 케이스들을 좀 많이 다루게 되는 것 같고요. 더 어려운 거를 했을 때 여기 이상 더 어려운 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더 있어? 또 해내고 또 해내고 또 해내다 보면, 뭐 캐부자님과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모든 걸 우리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캐부자님도 사실 쉽지 않은 것처럼 네. 어려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케이스였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게임이 끝나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눴을 때 많이 어려운 걸 하는 사람과 쉽게 쉬운 거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분류는 갈려져 있어요. 네. 네. 하여간 지금 모기지를 막 받아야 되는데 막 돈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그건 큰 문제가 없고요. 정말 이렇게 얘기한 대로 저처럼 상황이 좀 막 돈이 모기지도 뭐 이렇게 디파짓도 부족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상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들으신 대로 케빈님하고 연락을 해서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네. 그 자기가 어떤 집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그 자기 상황이 어떤지, 뭐 리뉴를 할지 트랜스퍼를 할지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또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한 가지만 네. 시청자분들한테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제가 몰기지 브로커를 일을 하면서 네. 두 가지 신념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더 이상 한국 사람이라는 이 언어적인 것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를 얻지 않겠다. 이게 언어가 자유로운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언어 잘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한국말을 가지고 몰기지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시대는 끝났다. 현지에 있는 많은 몰기지 브로커들과 상대했을 때 내가 더 나은 서비스가 있어야 실제 몰기지 비즈니스가 일어난다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신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건 이제 그만하자예요. 우리가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생, 뭐 대학생 이민 생활을 하면서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몰랐던 부분들이 시간이 흐르고 돌아왔을 때 캐치업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시간이 흘러버리고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그냥 개인적인 거는 뭐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나 RRSP를 너무 늦게 알아서 4년, 5년 동안 세금 없이 뭐 주식을 투자하거나 네. 내가 이 비즈니스, 이 이제 자산을 더 불릴 수 있었는데 몰랐던 부분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냥 캐나다에 살면서 이걸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걸 내고 살았거나 몰랐던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캐나다의 삶과 여기 우리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실 때 제가 또 그런 분들한테 꼭 다 나눠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카더라 통신이나 뭐 어떤 이렇게 베리파이 되지 않는 인터넷에 이제 네.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영상 보면은 또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 다 그걸 원해서 아마 이 채널을 구독하고 보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캐 부자님께 항상 저도 되게 이 영상 구독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아, 이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잘 이야기하신다. 그리고 아,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만나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부분들 같이 잘 준비해서 억울하지 않게 네, 네. 이 힘든 생활을 했으면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난 게 제가 첫 번째 모기지를 하시는 분이랑 만나서 그분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경험들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분이 이제 특정 은행에 소속했는데, 물론 제 잘못인 거죠. 많이 알아보지 않은. 네. 그분이 어떤 상품을 소개해줬고, 이게 제일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어요, 정말. 그분이 아마 수익률을 아마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었던 것 같고, 네. 저한테는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피하시려면 여러 가지 상품을 다루시는 모기지 브로커 만나면 좋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당해버리는 상황을 또 막을 수 있는 케빈님 만나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연락처나 이런 분들은 제가 밑에 링크를 또 달아 놓을 테니까요. 그런 거 보시고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마무리 짓고 앞으로도 저희가 제 생각엔 케빈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뭐 줌이나 전화를 통해서라도 자주 모기지 동향들 요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미국의 페드라든지 뱅크 오브 캐나다 스탠스가 바뀔 때마다 연락을 해서 간단하게 어떤 브리핑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구독자분들께서 네.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 댓글로 또 연락보다는 남기시거나, 댓글이나 아니면 이쪽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캐 부자님께서 또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준비하면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